들것에 실려 응급실 안으로 들어오는 한 여성. 41세의 피츠버그 대학병원 신경과 전문의 어텀 클라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상태를 바로 살핀 의료진은 그녀의 상태가 일각을 다투고 있음을 알아챕니다. 약한 동공 반응, 호흡 곤란을 겪고 있던 그녀의 맥박과 혈압은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인공호흡기를 연결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검사를 준비하는 한편 방금 막 도착한 보호자인 남편에게 응급실 오기 전 상황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최근 몇 주간 아내는 두통으로 고생했다. 불임 때문에 배란 촉진제를 복용 중이었는데 갑자기 졸도하는 증상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저녁 아내가 병원에서 돌아온 직후 두통을 호소하며 부엌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응급실 이송 전 119에 닥터 클라인의 위급함을 알린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그녀의 남편 밥 퍼란티, 피츠버그 대학병원 뇌과학 분야의 저명한 연구자였습니다. 남편의 설명을 들은 의료진은 뇌출혈을 의심하고 머리 CT를 찍지만 깨끗합니다. 심장 쪽에도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복부 CT를 찍어서 복부 대동맥 이상을 살피지만 문제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의료진은 현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체혈을 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녀의 피가 유독 붉은 것이었습니다. 피 검사 결과 혈액의 산도와 산소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혈액 속 산소는 많았지만 몸이 산소 이용을 하지 못해 호흡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료진은 독성 검사를 의뢰하기로 합니다. 어느덧 시간은 그녀가 응급실에 도착한 지도 2시간 가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닥터 클라인을 살리기 위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새벽 2시 17분 심정지가 옵니다. 의료진은 22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만 심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의 포기할 무렵 기적적으로 그녀의 맥박이 돌아옵니다. 전기 충격 실시 후 그녀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심박수는 느렸고 의식은 여전히 없는 상태였습니다. 고심 끝에 의료진은 에크모, 즉 최애막 산소 공급 치료를 결정합니다. 에크모는 정맥에 피를 체외로 빼내 산소 주입 후 동맥으로 돌려보내 심장의 기능을 돕는 보조장치로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그녀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내 곁을 지켰던 퍼란티는 그녀와 가장 가까운 사촌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마지막 밤을 나의 평생의 사랑과 보내려고 한다 라고 마음의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1971년 11월 30일에 볼티모어에서 태어난 어텀 클라인은 어린 시절부터 아주 총명한 학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사려 깊고 겸손했으며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늘 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고 세인트폴 여자학교 졸업 후 명문 에머스트 칼리지에 입학합니다. 어텀은 에머스트에서 신경과학을 전공했는데 에머스트는 미국 학부 과정에서 최초로 신경과학을 전공으로 도입한 학교였습니다. 에머스트를 졸업한 어텀은 보스턴 의대 MD PhD 통합 과정에 입학합니다. 이때 그녀의 남편 밥 퍼란티를 만나게 됩니다. 어텀은 슈퍼바이저의 소개로 퍼란티가 연구자로 있던 배드포드 연구소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처음 멘토와 멘티로 시작된 둘의 인연은 점차 친구로 연인 관계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밥이 전처에서 낳은 2명의 자식이 있는 이혼남이자 23살의 연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합니다. 결혼 후 여성을 위한 신경학 분야의 선두주자로 명성을 얻은 어텀 클라인.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고로 그녀의 삶은 이제 영원히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날아든 딸의 비보에 어텀의 어머니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슬픔도 잠시,
어머니는 딸의 사인을 밝히고자 부검에 동의합니다. 사인불명으로 사망한 건강한 사람의 경우 부검은 예외 없이 적용되어 동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딸이 왜 죽었는지 꼭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부검에 반대합니다. 부검을 하면 어텀의 평소 소원이었던 장기 기증이 불가능해지며 부검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부검은 장기 기증이 이루어진 후 강행되었습니다. 부검인은 부검 중에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머리와 심장은 정밀 검사를 의뢰하기로 하고 사인에는 펜딩, 즉 미결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버비관은 UPMC 병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독성 검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놀랍게도 어텀의 몸에서는 치사량에 이르는 청산가리가 검출되었습니다. 버비관은 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녀의 사인을 접한 경찰은 곧 수사에 착수합니다. 먼저 경찰은 그녀가 자살 동기를 가졌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합니다. 그녀와 같이 일했던 동료들과 친구들을 만나 탐문을 하는 곳으로 조사는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탐문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자살 가능성을 일축합니다. 그녀는 6살 딸 시아나를 끔찍히 아꼈고 피츠버그에서의 생활에 대단히 만족해했으며 곧 예정된 리서치 프로젝트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주변인들은 입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어텀과 오랜 시간 알고 지낸 닥터 캐런 루스는 그녀의 연구 프로젝트에 청산가리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며 연구실에서 독극물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한 사람뿐, 그녀의 남편 밥 퍼란티였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을 방문해서 그에게 아내의 사인이 무엇인지 혹시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퍼란티는 뇌졸중 혹은 뇌동맥류라고 답을 합니다. 아내분은 청산가리 중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경찰이 알려주자 그는 놀란 기색을 보이며 어떻게 아내가 자신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며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짓습니다. 경찰은 그의 이런 행동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텀의 사인이 청산가리 중독이라는 소문이 이미 병원에 파다하게 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수상한 점은 119 전화에서도 발견됩니다. 구급대를 집에서 멀고 1급 외상센터가 아닌 UPMC 쉐이사이드로 유도했으며 응급실에서 아내의 배란 유도제 복용 사실과 통등의 증상을 계속 언급하며 의료진을 오도한 점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그가 어텀이 쓰러지던 날 이틀 전인 15일에 청산가리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더 이상한 점은 그동안에 그의 연구와는 관련이 없었던 이 독성 물질을 자신이 직접 약품 주문 매니저에게 구매를 부탁해 서둘러 바로 다음날 받은 것입니다. 스태프 매니저를 통해 발주를 요청하는 통상적인 방법과는 사뭇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어텀이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프로란티의 연구소 동료로부터 그가 사건 당일 아내에게 크레아틴 드링크를 줬다는 진술을 확보합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그의 구글 검색 기록에서도 중요한 증거를 찾아냅니다. 모든 퍼즐은 이제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내를 약물로 살해한 혐의로 밥 프로란티를 기소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쉽지 않은 법정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은 어텀 클라인의 사망 원인이 청산가리 중독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독성 검사서와 부검의의 증언을 내세웠습니다. 독성 검사서에 나온 1리터 혈액에서 검출된 청산가리 양은 3.4g, 치사량에 이르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란티의 변호인단은 검사를 맡은 퀘스트 랩이 결과값을 2.2g에서 3.4g으로 수정한 사실과 프로토콜을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변호인단은 더 나아가 정상 범위의 검출량 의견을 낸 두 번째 검사기관인 NMS 랩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검찰을 압박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퀘스트 랩 결과값 번복은
최종 검토 과정에서 계산 실수로 생긴 혼선일 뿐 2.2g이든 3.4g이든 치사량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NMS-랩의 보고서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습니다. 독극물 검사는 결과값의 신뢰성 담보를 위해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NMS의 것은 무려 18일이 지난 샘플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인에 대한 공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증언석에 앉은 부검의에게 검사는 부검 보고서에 미결이라고 표시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라고 묻자 부검의는 전문 기관에 의뢰한 고인의 심장과 뇌 감정서에 따르면 이 두 장기가 사인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고인은 전체 인구의 2%에 해당하는 선천성 이협성 대동맥 판막을 가지고 있었지만 협착이나 폐쇄는 없었던 상태로 결코 사인은 될 수 없습니다. 뇌를 검토한 신경병리학자로부터는 혈액과 산소 공급 부족에 기인한 뇌사라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퀘스트랩의 독성 검사서와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를 종합한다면 사인은 청산가리 중독입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여러 명의 전문가를 내세워 반박합니다. 샌디에고 병원의 한 전문가는 퀘스트랩 검사서에 나온 치사량이 그녀가 보인 증상과 맞지 않는다며 닥터 클라인과 같은 젊은 사람이 부검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로 부정맥의 예를 들었습니다. 재판 내내 프로란티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약물 중독 사망 가설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망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사인이 약물 중독에 의한 것임을 천명한 검찰은 그녀의 죽음은 사고사가 아닌 명백한 타살이라는 점을 공고히 하며 이 모든 것의 배우로 남편을 지목합니다. 지금까지 그의 연구에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약을 급히 구해 아내가 불임 때문에 배란 촉진제를 복용하는 점을 이용하여 크리아틴 드링크에 타 살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란티는 직접 증언석에 앉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검찰이 제기한 의혹을 반박합니다. 독소를 사용하는 이유는 루게릭병이 유발하는 손상을 복제해서 다양한 치료 방법을 적용시켜 해법을 찾으려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 사용하던 독소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만족스럽지 않아 새로운 독소를 찾고 있었고 마침 청산가리가 눈에 띄었다. 연구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연구실에서 사라진 8.3g의 청산가리의 행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검찰은 이제 그가 가졌을 살해 동기로 자연스럽게 포커스를 전환시켰습니다. 정황적 증거에 의존해야 하는 이 케이스의 특성상 살해 동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나이차를 제외하면 완벽하게 보였던 결혼. 남편은 난치병의 권위자로 아내는 전도 유망한 여성 신경과 전문의로 각자의 영역에서 명성을 얻고 있던 이 부부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스라의 둔 딸 시아나는 부부의 끈을 연결하는 활력소였고 부부는 딸을 끔찍히도 아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과연 문제가 있었을까? 검찰은 어텀이 둘째를 갖기 원했지만 여러 차례 걸친 시험관 시술 도전에 모두 실패하면서 둘 사이에 이상 기류가 생긴 점에 주목했습니다. 둘째를 간절히 원했던 어텀과는 달리 프로란티는 아이를 갖는 것에 시큰둥했고 불임의 원인이 그녀의 난자에 있음을 안 직후부터는 그는 더욱 무관심한 태도를 보입니다. 남편의 무관심과 계속된 시험관 시술 실패로 시리에 빠진 어텀 클라인은 2012년 7월 30일 그녀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오늘 세 번째 시험관 시술에 실패했다. 내가 아이를 가지려는 의미가 무엇일까? 나도 잘 모르겠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불행하게 느껴질까? 내 인생에는 뭔가 빠진 것 같다. 그건 아마도 사랑인 것 같다. 2013년 2월 어텀은 남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남편을 향한 그녀의 심경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이제 이 외로운 감정적 여정에 오로지 나 혼자였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화를 내야 비로소 나를 돌아보는 당신. 이제 화를 내지 않고는 당신과 대화를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녀는 학회에서 만난 인연으로 가깝게 지내오던 동료 남자이사인 타머스 맥클레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밥과 헤어지려고 한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밥 포란티가 아내의 외도 상대로 의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포란티의 컴퓨터에서 그가 닥터 맥클레스에 대해 검색한 점, 그리고 2월 아내가 보낸 이메일을 받은 직후 질 사이즈의 증가가 아내의 외도를 의미하는가를 검색한 점 등을 근거로 그의 살해 동기가 아내의 외도에 대한 의심에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증언석에 앉은 포란티는 이는 모두 근거 없는 소리라고 일축합니다. 자신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적이 없으며 아내와 푸에르토리코 여행을 다녀오면서 그간 있었던 오해를 모두 풀었고 다시 사이가 좋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정황적 증거를 완성시킬 마지막 퍼즐로 포란티의 온라인 검색 기록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맥북 컴퓨터에는 그가 살인을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정황들이 온라인 검색 기록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2013년 1월 1일, 포란티는 계획적 살인의 정의를 검색합니다. 계획적 살인이란 타인을 살해하려는 사전 의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1급 살인 요건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1월 8일에는 청산가리 중독을 검색하고 4월 22일에는 누군가가 청산가리에 의해 죽었을 때 검시고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또 같은 날 4월 22일에 청산가리 중독 탐지를, 다음 날인 4월 23일에는 에크모나 투석 치료가 독소나 독극물을 제거할 수 있는가를 검색했습니다. 검찰의 추궁에 포란티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습니다. 아내의 장기 기증이 완료된 상황이어서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그 약에 대해 검색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답변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배심원단 앞에선 포란티의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을 시작합니다. 이 케이스는 닥터 클라인의 비극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인 밥 포란티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살해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유죄라고 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내려진 판결은 되돌릴 수 없으며 치명적입니다. 의뢰인의 과거에는 단 하나의 오점이나 폭력도 없으며 루게릭병과 같은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한 뛰어난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어텀 클라인은 그의 평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피츠버그로 이직을 마다하지 않은 것은 모두 그녀의 커리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에게 신중한 편결을 호소하는 한편 그가 아내와 가족을 사랑한 패밀리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후 변론에 나선 검찰 측의 펠레그리니 검사는 포란티의 살해 동기와 그의 범행이 계획적이었음을 배심원들에게 주시시키며 유죄 판결을 당부했습니다. 만약 변호인들의 전문가들이 맞는다면 그녀가 청산가리 중독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운한 사람일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위기에 있던 그는 맥클레스에게 대단한 질투심을 느꼈고 그녀가 죽기 이틀 전 전례가 없는 방법으로 그 약을 구입합니다. 연구소에 있는 단 한 사람도 그 약이 당일 줄기세포 연구에 긴급히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진 8.3g의 행방에 대해서 그는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그는 청산가리 중독 위키피디아를 만들듯 온라인 검색도 합니다. 이게 연구자의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퍼즐을 맞춘다면 결론은 하나에 도달합니다. 그는 아내를 계획적으로 살해했습니다. 내가 너를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가질 수 없어가 바로 그가 그녀를 죽인 이유입니다. 1급 살인, 판결은 그것뿐입니다. 양측의 변론을 들은 배심원단은 15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밥 포란티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